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10월 독일은 1918년 11월에 이어 또 한 번 혁명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1918년 11월 혁명부터 1920년까지 일어난 격변을 살폈는데요. 1923년에 혁명의 두 번째 물결이 몰아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잠시 떠올리면서 오늘 발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던 노동자와 병사들이 1918년 11월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의 반란을 억누르고 투쟁을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지배계급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급기야 1920년에는 우익 장성들과 우익 정치인들이 카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봉기로 그 쿠데타를 물리쳤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영상은 노동자들 TV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920년 카프 쿠데타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카프 쿠데타를 저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은 급격히 좌경화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정부에 기대어 구체제 반동 막을 수 있다는 기대는 사라졌고 사회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공산주의 운동도 결정적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극소수였던 공산당이 세력을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았기 때문에 3인당에 실망하여 좌경한 노동자들은 대거 독립사회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독립3인당은 이 3인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동요하는 정당이고 1919년 초 30만 명에서 1920년 가을에는 80만 명으로 당원이 늘었습니다. 당원들이 좌경화하자 독립3인당의 코민테른 가입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코민테른은 1918년 독일혁명이 시작되자 러시아 볼셰비키가 유럽혁명이 시작됐다고 판단해서 주도회에 설립한 국제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줄여서 코민테른이라고 부릅니다. 볼셰비키 지도자였던 레닌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각국의 혁명적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기를 바랬습니다. 독립3인당의 지도자들은 코민테른 가입 문제를 놓고 망설였습니다. 같은 당이 우파와 갈라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독립3인당 우파 지도자들은 혁명적으로 말은 하지만 개혁주의적으로 실천하는 중간주의자들로서 독일 혁명의 결정적 국면에서 번번이 3인당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코민테른은 독립 3인당 우파 지도자들을 당에서 축출하고 공산당과 합당해서 혁명적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독립 3인당 좌파를 설득했습니다. 코민테른의 촉구는 독립 3인당 좌파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산당과 독립 3인당 당원들이 카프 쿠데타에 맞선 저항을 함께 이끌면서 가까워진 것이 특히 중요한 구실이었죠. 결국 독립 3인당 당대회는 공산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우파는 불복하고 분당합니다. 하지만 당원 절반이 공산당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당원이 5만 명도 채 안 됐던 당에서 그렇게 50만 대중정당으로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때가 1920년 12월입니다. 공산당의 당세가 커지자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혁명적 행동에 나서고 싶은 욕구가 강력해졌습니다. 기존 공산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독립 3인당에서 합류한 당원들도 옛 지도자들과 자신들이 결별하면서 온 만큼 혁명적 행동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만큼 빨리 급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21년에는 혁명적 물결이 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상황을 오판했고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이른바 공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공산당이 공세를 취하면 노동자들이 자극받아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코민테른의 지도자인 지노비에프와 부하린 등도 이런 초자파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마침 1921년 3월 작센이라는 곳의 주 정부가 공산당이 아성인 그 지역 구리광산과 일부 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했고 그래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부는 이 충돌을 국가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공산당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큰 호응이 없었어요. 무장투쟁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아서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당원이 노동자 150만 명을 행동으로 끌어들여 총파업과 봉기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이 총파업 선언에 응하지 않은 다수 노동자들을 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3인당 주의사회가 공격을 하는데 침묵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공산당은 무리하게 파업을 강제하려고 실업자들을 동원해서 공장 입구를 봉쇄하다가 노동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선언한 총파업과 무장봉기는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를 3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막 대중정당이 된 신생공산당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당원 절반을 잃습니다. 당원의 상당수는 무모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조용히 당을 떠났던 것이죠. 공산당 입당을 저울질하던 노동자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3월 행동의 실패는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이미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바 있는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신감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나중에 또 다른 재앙을 낳게 됩니다. 3월 행동 이후 레닌과 트로츠키가 부랴부랴 개입을 합니다. 당시 코민테른의 정책 집행은 지노비에프, 부하린, 그리고 라데크가 맡고 있었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3월 행동을 비판하면서 1918년이나 1919년간은 이젠 정세가 달라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이 제한적 방어적 투쟁을 하는 국면을 바뀌었다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공산당이 더 광범한 지지를 얻어 노동계급의 다수를 이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개혁주의와 중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면 공산당은 고립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바로 3월 행동은 그런 위험을 보여줬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트로츠키는 이처럼 바뀐 정세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파를 떠나 광범하게 지지할 만한 요구를 공산당에 제기하면서 3인당과 그 유관 노조 지도자들에게 공동 행동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임금 삭감 반대, 억압 강화 반대,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는데 거의 공동 대응하자 같은 방어적 요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트로츠키의 이런 방안은 코민테른 3차, 4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고 공동전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전선은 혁명가와 개혁주의자들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를 위해서 공동행동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해 계급투쟁 수준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이 최상위 투사임을 노동자들에게 입증의 지지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 3월 행동 이후 독일 공산당에서는 건설 노동자 출신의 조직가 하인리 브란들러가 공산당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3월 행동을 감행한 지도부의 일원이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그 뒤 2년 동안 공동전선 전술을 능동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공산당은 3인당과 그 유관 노조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형자와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공동행동을 아주 빈번하게 촉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공산당은 노동계급 투사자 사이에서 잃었던 신망을 상당 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1922년 6월 3인당 유관 노총인데도 그 대의원 대회에서는 각급 대표 8명당 1명꼴로 공산당 당원이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1923년이 되면은 독일 정세가 다시 한번 급변하면서 공산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당시 독일에서는 극단적 위기들이 중첩돼서 나타났습니다. 1923년 1월에는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라면서 군대를 이끌고 독일 핵심 산업 지역인 루르를 점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우익 민족주의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또 1923년 상반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즉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돈으로 벽지를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벽을 바르거나 아니면 감자를 사기 위해서는 술에 돈을 싣고 가야 하는 등 경제가 그야말로 붕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중간계급 사람들은 절박한 처지로 몰렸습니다. 광원 노동자가 1시간 일해서 겨우 달걀 하나 살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 등 자본가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반대했습니다. 당시의 물가 인상이 그들에게는 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 투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임금을 110% 아니면 245%로 올려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물가통제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가게나 장터를
물리적으로 장악해서 물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무장력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자 약 100명이 한 조를 이루는 일종의 시민군이 물가통제위원회를 보필했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백인대는 원래 극우 테러에 맞서려고 공산당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극우는 거리폭력 조직을 꾸려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923년 독일에서는 일시 안정됐던 기성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3인당을 지지하던 노동자들마저도 눈에 띄게 작용하였고, 그래서 지배자들 중에서 통찰력 있는 이들은 이러다가 공산당의 권력을 잡겠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공산당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산당 지도자 브란들러는 공세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7월 말 파시즘 반대의 날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 프롤레타리아 백인대가 거리에서 위용을 과시하면서 이 파시즘에 맞서서 내전까지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3인당 지도부는 기겁하면서 3인당 당원들에게 집회 참가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공산당 안에서는 지도부 다수가 브란들러에 맞서 거리 시위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3월 행동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결국 브란들러는 그 집회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전 3월 행동 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3인당 기층 활동가들과 당적이 없는 노동자 활동가들도 브란들러 외침에 호응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국지적 산발적 투쟁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면서 참는 중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집회를 취소하고 불과 몇 주 후인 8월이 되면은 노동자들이 이런 산발적 파업이 총파업으로 발전해 정부를 퇴진시키게 됩니다.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파업 물결은 일단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죠. 대량 실업은 만연했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정치적 자신감도 있어서 기회만 있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다시 행동으로 타오를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8월 총파업으로 독일의 정부가 무너지자 독일의 사태 변화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트로츠키는 지금 독일에 러시아의 1917년 10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민테른은 독일 공산당에게 봉기를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공산당은 권력 장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봉기 신호가 떨어지면 타격할 주요 거점을 선정하고 획득할 수 있는 무기의 양을 가늠했습니다. 당 전체가 한 달 이상을 봉기 준비에 몰두합니다. 한편 독일의 지배자들도 더는 미루지 않고 공산당의 거점을 정조준하기로 합니다. 23년 10월에 독일 정부와 군부는 독일 작센의 주정부를 향해 프롤레타리아 백인들을 무장해제시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작센은 이 독일에서 공산당과 프롤레타리아 백인대가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공산당이 3인당 좌파와 함께 주정부를 구성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산당은 이제 중앙정부에 군대가 진격해 오면은 작센 방어를 위한 전국 총파업을 호소하기로 하고 그런 총파업 호소를 무장 봉기의 신호로 삼기로 합니다. 문제는 3인당 좌파였습니다. 처음에 3인당 좌파는 이 중앙정부의 최후 통첩을 아주 호기롭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진짜로 작센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하자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3인당 좌파는 전국 총파업에 반대하면서 작센을 방어한 임무는 정부와 주의회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공산당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3인당 좌파를 제치고 단독으로 총파업을 호소하고 봉기에 나설 것인가. 그랬다가 3인당 기층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3월 행동처럼 고립되진 않을까? 3인당 좌파가 총파업을 반대하자 브란들러와 공산당 지도부는 봉기 계획 전체가 틀어졌다고 판단하고 총파업과 봉기 둘 다 취소하기로 합니다. 독일의 10월은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혁명가들이 대기 중이었고 또 노동자 수백만 명이 줄임배를 움켜쥔 채 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공산당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부군의 기회랑 자신의 기반을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독일의 지배자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3인당을 쫓아내고 또 무지막지한 긴축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엄청난 빈곤에 빠뜨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3인당 좌파는 총파업을 동의했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놓친 뒤였죠.
1923년 10월보다 더 좋은 봉기 타이밍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혁명이 패배하자 러시아에서는 사기 저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1924년에 레닌이 사망하고 이제 러시아의 신흥 관료들은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스탈린 주도로 일국 사회주의론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러시아 혁명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 변질이 가속화됐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퇴보로 코민테른도 변질시키고 다시금 독일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6년 후 독일에는 또 한 번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독일 공산당은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초좌파적 종파지 노선에 충성하며 나치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히틀러가 순조롭게 집권했고요. 그러나 만일 1923년에 독일 혁명에 성공했다면 스탈린도 히틀러도 부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일 혁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혁명이 선진국으로 확산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는 결코 몽상이 아니었어요. 독일 혁명이 패배한 것은 객관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혁명적 정당이 결정적 순간에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만약 혁명적 당을 건설할 핵심 인자들이 1918년 이전부터 당을 건설하는 경험을 쌓고 있었다면 독일 공산당은 1921년 3월의 무모함이나 1923년 10월의 망설임을 피하고 혁명적 상황의 우여곡절과 각종 어려움을 조금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혁명의 잠재력을 실제 현실로 바꾸려면 미숙하지 않은, 즉 단련된 혁명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독일 혁명의 교훈입니다. 제 발제는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